오늘은 뭐 카페든 밴드든 통해서 공표를 한 것처럼 1월 달에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2019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혹은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견한다고 하는 건 진짜 뭐랄까 되게 건방진 소리고요.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항상 우리가 그래도 아까 2부 때인가요? 데이비 킴이 얘기를 하셨는데 시나리오를 짜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는 거는 다 부작이에요. 그죠? 불가능한 거라. 대신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시나리오를 짤 수는 있다. 어떻게 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차원에서 사실은 시장을 조망하고 전망하고 예측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혹자들은 시간이 지나간 후에 걔네들 다 거품이야 맞지도 않아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얘기했지만 그 100% 맞추면은 그게 신이지 인간이니까 그죠? 대신에 너무 못 맞춰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건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같은 예측이라 하더라도 혹은 같은 분석이라 하더라도 되게 뭐랄까 리스너블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약간 주먹구구식하는 데도 있죠. 혹은 뭐 애널리스트나 리서치 센터 있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증권사들 혹은 뭐 자산운용사들로.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쨌든 그런 리서치 센터나 뭐 이코노미스트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을 우리 거와 해서 참고를 해서 트레이딩해서 수익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런 참고를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포인터 멋있죠? 이게 로지텍 겁니다. 로지텍. 로지텍 회사 들어보셨어요? 예. 이거 그냥 지나가는 얘기예요. 추천 종목은 아니고. 로지텍이 상장되어 있어요. 어느 나라 회사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 선물 주려고. 5초. 5, 4, 3, 2. 누구예요? 스위스라고 한 사람. 예외. 방금 예외.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스위스 회사입니다. 스위스 회사. 로지텍도 굉장히 재밌는 회사죠. 네. 이게 누가 선물해 준 거예요. 네. 여기 이분께서 선물을 해주셨어요. 네. 감사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거 보세요. 예쁘죠? 2019년 어때? 아울러 좋죠? 이제 그 프레젠터의 아이콘이라고 불리죠. 한 10만 원 정도? 자 이제 그만하시고요. 자 오늘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거 제가 다 분석한 거 아니고요. 제가 뭐 그런 시간도 없고 사실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OECD, WTO, 헤지펀드,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 삼성경제연구소, 뭐 LG경제연구소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런 데서 항상 후년도 그러니까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거 리서치 하잖아요. 그런 거 읽어본 적이 있으세요? 이거는 보세요? 네, 그러니까요. 읽어는 보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은 별로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주로 오늘 OECD, 그 다음에 월드뱅크,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주로 3개 기관 혹은 기업에서 나온 그 전망치 이런 걸 참고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발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월드뱅크요. 월드뱅크의 2019년 1월 글로벌 이코노믹 프로스펙트 올해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데 되게 재밌어요. Darkening skies 이게 무슨 뜻이죠?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미세먼지. 이게 경제 뭐랄까 슬로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올해를 얘기하는 딱 한마디로 하면 이거라는 거예요.
월드뱅크에서 얘기하는 하늘이 어두워지고 한숨을 왜 쉬세요 또. 하늘이 어두워져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 그래서 darkening skies,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 감이 오시죠? 네. 근데 우리 마음까지 어두워질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OECD. 이거는 OECD는 여기 슬로건은 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고르면 사이즈. 제가 혹시 저번에 며칠 전에 포스팅인가 한 거 채팅으로 한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작년 8월 달인가 제가 리딩을 하면서 실버 사라고. 근데 우리 이 모임에서 8월 달부터 계속 실버 강조했었어요. 오신 분들은 잘 아시죠? 그럼 제가 골드만 삭스 아니고 실버만 삭스리 실버만 삭스리 기억나세요? 채팅 안 보셨어요? 보신 분?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실버만 사라고. 골드는 좀 잘 어울리니까 실버만 삭스리. 그 실버만 삭스 농담으로 맞아서 틀렸어요. 결과적으로 맞았잖아요. 실버 많이 사신 분들은 수익이 극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했어요. 아시죠? 왜냐? 실버를 잔뜩 사놨기 때문에 다른 종목 사서 급락을 안 했잖아요.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응하는 게 그게 해칭하는 거예요. 리바런싱. 하반기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잠깐 나올 수도 있는데 8월 달부터 진짜 계속 그랬어요. 왜냐면 미중 무역 전쟁. 저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저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 느낌적인 느낌? 뭐 이런 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실버만 삭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골드만 삭스. 어이없으시네요. 자, 요거는요. 뭘까요? GDP입니다. GDP. 각국의 GDP 현황을 쫙 뽑은 거야. 요게 뭘까요? 요게 이제 2018년까지. 2라고 한 거는 이스티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전망치. 예측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나온 데 있고 안 나온 데 있거든요. 중국 안 나왔어요. 아시죠? 중국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 그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 원래 지난 목요일인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을까요? 뭔가 지금 숫자가 좀 잘못 맞은 것 같아. 안 맞은 것 같아. 그래서 숫자 막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망치인데요. 쭉 한번 볼게요. 미국 2016년 1.7, 2.3, 올해 2.2. 작년보다는 좀 둔화됐지만 그렇게 둔화 많이는 안 됐죠. 전망치가. 물론 이제 아직 나온 건 아니니까. 근데 요거는 지금 이제 실적 발표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국내도 그렇고 이제 시장인데 실적이 실제로 안 좋은 데도 나오지만 대체로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끝나가지고 다 피니시 돼야지 알겠지만 그래서 전망치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유로 1.6, 2.2, 2.9. 유로는 오히려 이게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좀 뭐지? 우크라이나하고 약간 헝가리 이쪽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도 리커버리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수치가 여기 포함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재팬 1.9, 2.4, 5.9. 일본 우리 뉴스 보면 굉장히 좋은 뉴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전망치는 좋지 않습니다. 일본의 0.1가 한 가지 밑에 아 가서 그렇군요. 그래도 나빠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월드구나. 죄송해요. 미국이 1.6, 2.2, 2.5 오히려 좋아졌네요. 실수했네 제가. 네. 이거는 월드예요. 월드.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이코노미. 그러니까 선진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 유로존, 재팬. 요게 얘네들은 월드 어드밴스드 이코노미라고 따로 묶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EMD라고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Other EMD excluding China.
이게 우리나라 상황이야. 우리나라 현실이야. 우리나라 현실. 10일이 안에 들어가잖아. 무역으로. 근데도 아직도 이렇더라고요. 빨리 우리나라 더 성장해야 돼. 근데 어쨌든 그 일본이 이 수치고요. 안 좋은 이유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일본 실제는 GDP 성장은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6.7, 6.9, 6.5 이거 뻥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뻥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 6.0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게 2018년 전체니까 이게 맞을 수도 있겠다. 근데 보면 2019년 6.2, 6.2, 6.0 이렇게 둔화되는 그동안 많이 먹었으니까 발전했으니까 둔화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인도가 어딨지? 인도가 이 안에 포함되나 보네요. 네. 대충 이렇고요. 다른 나라는 굳이 뭐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부터 수치를 보면 전체적으로 다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그게 반영이 된 거죠. 말하자면 이게 이제 보통 이런 백데이터들이 분석이 언제 나오냐면 3, 4분기, 4, 4분기부터 준비를 해서 4, 4분기에 나오거든요. 이런 데이터가. 그래야지 뭐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된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수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는 분위기고요. 자, 글로벌 전 세계 성장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월드고요. 그 다음에 빨간 게 아까 선진 시장, 유럽, 미국, 일본. 그죠? EMD, 아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인도네시아 뭐 이런데 요거까지 포함입니다. 여기 보면 빨간 거하고 요거하고 비교해 보면 되거든요. 요게 2021년이죠. 2019년 이게 올해부터 이렇게 선진 시장 둔화. EMD는 강력한 성장은 아니지만 비교적 평평한 성장, 그죠? 이걸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치 논쟁을 떠나서 언론을 보면 뭐 우리나라 한다 뭐 이런 소리 막 나오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 이유로 그걸 명확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서 딱 가짜 뉴스를 파악할 수 있는 그거를 스킬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선진 시장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운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앤 EMD 이퀴티 프라이스, 이게 이퀴티가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EMD가 더 금리가 그랬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건 여기서 안 보여드렸구나. 지금 빨간 게 여기 보면은 언제예요? 작년 6월부터 급락을 했어요. 우리나라, 중국 이런 데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은 그렇게 급락을 안 했다가 10월 들어서 그렇죠. 9월 20일인가 금리 인상하고 그 이후에 텀 주고 시간차 주고 그때 급락을 했죠. 그 다음에 12월 초 들어와서 크리스마스 전후로 또 급락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 시간차는 좀 있었지만 좀 이렇게 같이 다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있죠. 이게 왜 그렇죠? 왜 이렇게 급락한 거죠? 이유를 아시는 분? 예? 예. 맞아요. 두 가지죠, 두 가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과 그다음에 미국 금리 인상. 그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다음, the effect of tightening on global financial condition. 이게 뭐냐면 연준이 이제 타이트닝이 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하는 그런 이제 영향에 대한 얘기인데요. 각국마다 있어요. 미국이 이슈가 크고요. 유로나 재팬이나 UK, 영국이죠. 그런데 영향이 별로 없어요. 중국 크고, 인디아 별로 영향 없고, 브라질 크고, 러시아 매우 크고, 터키도 크고, 사우스 아프리카도 크죠. 영향이 없지만 유럽은 또 당연히 미국의 금리 인상이니까 영향이 있어요. 근데 유로하고 재팬하고 영국은 왜 영향이 없죠? 왜 없을까요?
뭐서 들리는데?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얘기하세요. 괜찮아. 기출력 괜찮아요. 그렇죠. 기축통화죠. 기축통화. 우리가 이제 통화 FX, 포렉스라고 하잖아요. 기축통화 우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 원화를 기축통화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기축통화 요게 기축통화야 얘네가. 요게. 미국 달러, 유로화, 재팬에 UK 파운드, 그죠? 그밖에 이제 호주 달러, 뭐 뉴질랜드 달러, 캐나다 달러, 요 정도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통화예요. 물론 여기 중국도 포함이죠. 중국은 이제 위안화. 근데 중국은 이제 도메스틱 마켓이라고 해서 내부 마켓이 큰 거고 얘네들은 수출입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국이 아닌 나라에서도 화폐 통용이 되게 많이 돼요. 특히나 유로나 USA 달러, 요거는 달러가 전체 한 40% 가까이 통용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유로화가 20 몇 프로, 그 다음에 재팬 이엔이 한 10 몇 프로, 파운드를 옛날에는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줄었고요. 근데 위안화는 이제 얘네는 수출을 해서 위안화로 결제를 받지는 않잖아요, 보통. 그죠? 달러로 받죠. 달러로 가져와서 이제 자기네 통화로 바꾸겠죠. 근데 얘네가 이제 G2가 됐으니까 미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죠. 그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출을 많이 하는, 물론 이제 도메스틱 마켓이 더 크지만 중국이 달러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미국이 제일 큰 고객이니까. 그죠? 미국이 제일 많이 사주잖아요. 중국 상품을.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인디아는 왜 이렇게 별로 안 할까요? 그냥 내수 마켓이 커서 그런 거예요. 내수 마켓이. 인구가 13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 브라질도 영향이 크죠. 그죠? 그 다음에 러시아 매우 크고. 러시아는 이제 뭐 천연가스나 이런 지하자원, 원유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이 매우 큰 나라고요. 그 다음에 터키 저번에 리라와 그죠? 폭락했다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영향이 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도 굉장히 크고요. 사우스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머징 마켓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연준에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죠. 한국은 빠졌는데 제가 볼 때 한국도 브라질만큼 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높아요. 우리나라 영향도 되게 컸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상에 따라. 그 다음에 The slowdown in China. 아까 얘기 드렸던 그건데요. 이게 뭐냐면 GDP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저건데 리얼 GDP, CAM이 뭔지 모르겠어요. 좀 못 찾았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보면은 이게 골드만삭스에서 분석한 거거든요. 리서치에서 이게 2018년 4사분기예요. 6% 이하 여기서 언저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는 지난 2015년, 16년 이후에 최저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슬로우다운 되고 있고요. 이건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가장 큰 이슈겠죠. 그다음에 이건 아까 이 비슷한 거 똑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분석된 용어인데 리세션 리스크. 과연 이제 경제 침체 국면이 언제쯤 올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요게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닌 거죠 지금. 그래서 아직 시간이 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2019년보다는 만약에 리세션이 나온다면 경제 침체 국면이 나오면 2020년이나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전망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드뱅크 자료인데요. 이거 이제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 Domestic Demand and Investment Growth. 이게 뭐냐면 내수 시장의 요구사항과 투자 성장률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수 시장보다 미국도 내수 시장도 크지만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자도 많이 하고 Domestic Demand도 굉장히 같이 증가 추세다. 전 세계에서 지금 그 지수하고 그러니까 주가 지수 빼고요. 경제가 좋은 나라가 크게 있다면 브라질, 미국,
인도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어쨌든 지금 나쁘지 않다.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addition to labor force and productivity growth. 이게 이제 노동력과 이제 생산성 증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건 좀 넘어가고요.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리얼은 이거 임금. 요거는 이제 그 임금 실제 임금과 이제 한국말로 뭐라 하죠? 그걸? 뭐 평균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에 기대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와 이제 괴리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최근에 미국의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아시죠?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라 미국도 많이 올랐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도 아직 못 따라가는 거예요. 시장 기준에는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넘어가고요. 그 다음 1번. 아까 그 내용이 여기 나와요. 1번은 이제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employment, 취업, labor productivity, 이게 이제 노동 생산성, 그죠? 근데 이제 취업률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노동 생산성은 떨어져. 이게 무슨 얘기죠? 나이가 많아요. 그것도 이유가 있지만 일자리가 퀄리티가 좀 저질 일자리죠. 저질이라고 하기 좀 이상하다. 일자리가 뭐라 하죠? 싼 일자리. 예, 일용직, 그렇죠. 일용직 뭐 이런 노령층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 고급 일자리에 들어가기 힘드니까 일용직이나 이제 뭐 이런 것들 일자리는 굉장히 많은 거죠. 창출되니까. 근데 뭐 이런 노동 생산성은 저하되고 있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gross government debts and long-term bonding.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부 부채와 이제 채권과의 관계인데요. 정부 부채가 쭉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BOJ가 이제 중앙은행이잖아요. 일본 중앙은행. 빚이 많은데 일본 중앙은행의 빚이 많은 거야. 이게 왜 그럴까요? 아베노믹스 때문에 그런 거야. 아베노믹스. 몇 년 전에 아베노믹스 들어보셨죠? 그것 따라서 우리나라 한다고 최경화노믹스가 한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이게 아베노믹스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그래서 정부 부채가 계속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상황은 겉으로 보면 뭐 실업률도 적고 그런데 안으로 뜯어보면 별로 이렇게 갸우뚱인 거죠. 그렇다고 완전히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빚으로, 그러니까 아까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가 뭐죠? 이제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야 이제 금리 하면서 이제 좀 하자. 그다음 유로도 작년 연말로 끝났어요. 이제 저기 금리 인상 올해부터 할 거거든요. 일본은 아직도 이제 저거요. 예, 아직도 저거요. 저성장 기조,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이제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이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 Contribution to GDP growth. 이게 컨섬션이 소비죠. 인베스트먼트가 투자고, 투자는 떨어지고 소비는 늘어나고. 근데 소비가 늘어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투자가 낮아지고 있죠.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 투자라는 건 이제 장기 플랜이니까 장기적으로는 안 좋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Industrial Production and New Export Order. 이게 산업 생산과 신규 수출 주문수. 여기 보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확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영향이 큰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미국 채권 금리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건데 스프레드와 주가 상관관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자연스럽다기보다는 인위적인 거기 때문에 요거 이제 패스. 그다음으로 요거는 이제부터는 이제 OECD 자료예요. OECD 자료인데요. OECD 아까 제가 OECD 키 메시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아까 다크닝 스카이즈였잖아요. 그렇죠? OECD는 이거야. Clouds are gathering on the horizon. 이게 주요 메시지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수평선 주위로 구름이 몰려들고 있어.
구름이 모이고 있어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구름이 뭉게구름인지 정나무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수평선 주위로 구름이 이제 몰리고 있다 뭐 이런 의미고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OECD 이 자료가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일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글로벌 GDP growth is losing momentum. 이게 메시지가 딱 나오죠. 글로벌 GDP 성장률이 모멘텀을 잃었어. 잃고 있어. 딱 그거예요. 전 세계 프로젝션. 이게 원래는 이거였는데 프로젝션이 굉장히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어요. G20 이거 월드, G20 이머징 마켓. 그죠? 요게 회색이 2019년 전망입니다. 안 좋아지죠? 지금? 이게 뭐냐면 메이가 5월달 프로젝션이었는데 세프템버 프로젝션 이건 11월 전망치예요. 이게 미중 무역 전쟁 이거 미중 무역 전쟁 때가 그런 거야. 전망치가 그러니까 원래는 나쁘진 않았던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안 좋게 보는 거예요. 특히나 어디가 안 좋아요? 어드밴스가 안 좋아. 어드밴스가 이렇게. 그러니까 OECD Economic Outlook Projections 전망치죠. 실제 2018년은 실제 이스티메이션 4분기 아직 이스티메이션이 많이 있고요. 2019년부터는 이제 여기서 예측인데 요 수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전망치니까 아까 뭐 골드만삭스나 월드뱅크나 OECD나 WTO나 얘네들이 이제 분석하는 데이터 그 메소드로지가 다르다 보니까 좀 다를 수 있어요. 유로존은 계속 안 좋아지는 거로 보이고 있고요. 영국은 오히려 좋아진다는 평가가 있네요.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는 마이너스 성장, 그죠? 브라질도 이제 전망치보다는 좀 내려가는 분위기고요. Activity is losing steam. 그 활동이 이제 스팀이 뭐랄까 발열 뭐 이런 게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다 뭐 이런 의미겠죠. 글로벌 숏텀 액티비티 단기적인 건데요. 이게 이제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 그로스 산업 생산 증가율, 성장률, 리테일 세일즈 볼륨 그로스.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뭐죠? 소비재 판매 뭐 이게 상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비슷하게 가고 있고. 글로벌 비즈니스 익스펙테이션 앞으로의 비즈니스 전망 이게 신규 사업 그 다음에 이거는 미래의 결과치 이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트레이드 그로스 is decelerating 그러니까 무역의 성장이 그러니까 둔감하고 있다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여기 보면 이걸 보면서 뭘 느끼세요? 똑같아요.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해서 둔화되고 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피해를 보는 애들이 독일이에요. 독일. 네.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공작기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 그러니까 신규 주문들이 좀 적어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긴축을 하니까 모든 나라에서 대부분이 긴축을 하려고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차이나 중국이 안 좋죠. 악영향. 그러니까 전 세계 우리나라도 여기 들어가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 같아요. 없어도 그렇지. 그래서 전 세계 제조업을 주도하는 나라가 중국, 그다음에 독일, 우리나라 뭐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피해가 좀 크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건 컨테이너 포트 트래픽. 이건 이제 수입을 하려면 컨테이너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류 창고 뭐 이런 거 그 얘기예요. 포트가 꽉 찼냐 안 찼냐 뭐 그 얘기거든요. 지금 2017년에 꽉 찼다가 이렇게 좀 둔화되고 있죠. 이런 수치도 같이 말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예를 들면 이제 연준처럼 중앙은행의 이제 어떤 정책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Central Bank Total Asset, 중앙은행의 이제 전체 총 자산 증가예요. 자산의 부채가 자산에 포함되는 거 아시죠? 네. 이게 뭐예요? 일본이에요, 일본. 아까 보셨지만 자산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부채가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얘네는 물론 자산에는 부채 말고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일본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이버 쇼티지 이거 넘어가고, 인플레이션 레이트 이게 이제 저기죠? 취업률. 네. 취업률이 여기 이제 터키, 에스파니아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5 막 이래요. 실업률 얘네 엄청나게 심한 것 같더라고요. 미국이 이렇고, 맞죠. 일본은 굉장히 높죠. 임금이 사이클라이즈 뭐 이렇게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의미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수치화가 요게 2007년까지 재작년까지 앞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임금 상승률이 미국은 증가. 임금 상승이 증가한다는 얘기,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인플레이션이 가고 있으니까, 그죠? 일본은 올라가긴 하고 있긴 한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유럽보다는 적게 올라가고 있다. 아까 일자리가 별로 퀄리티가 안 좋다라는 얘기고요. 인플레이션, 이게 어드밴스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선진 시장. 미국이 위에 있고 유로존 있고 재팬. 일본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지금 굉장히 낮은 거죠. 저성장. 자, 아까 얘기했지만 키 메시지. Clouds are gathering on the horizon. 구름이 몰리고 있대요. 이게 뭐냐면 이제 관세죠. 관세가 이제 GDP 성장을 저해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2021년까지 GDP에 영향을 주는 거야. 이게 뭐냐면 현재 US하고 미국하고 중국의 관세 정책 기존에 이 정책 하에서는 GDP 성장을 이만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보는 거죠. 네. 요거는 뭐냐면 3월 1일까지 만약에 시한 잡았잖아요, 그죠? 미중무역 전쟁 만약에 협상 못하면 25% 적용되잖아요, 그죠? 요게 적용되면 GDP를 이만큼 둔화시키는 거예요. 요게 미국, 중국, 전 세계 평균 월드 트레이드, 이거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을 제외한 나라. 미국도 영향이 있지만 중국이 영향이 크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건 2019년 이외에, 요거는 2019년까지, 요거는 그 이후에 만약에 계속 관세 정책이 유지가 된다면 25%로 가면, 그러니까 결국 미국하고 중국이 탑 2잖아요. 얘네가 제일 크잖아, 덩어리가. 얘네들끼리 막 싸우니까 아래에 있는 이제 새우들이 너무 힘든 거지. 그죠? 그래서 얘네가 좌지우지한다. 전 세계 이 GDP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는 넘어가고요.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이게 신용도 변화인데요. 이것도 넘어가고. 컨비네이션 오브 리스크,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얘네가 이제 나름 이제 솔루션이라고 제공하는 메시지인데, 이 리스크의 컨비네이션이 되면 증폭된다. 이런 악영향들이 증폭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그거하고 좀 비슷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솔루션이에요. 뻔한 얘기예요, 사실은. 무역 전쟁 하지 말고 좀 화해해라, 뭐 이런 메시지죠. 넘어가고. 이게 이제 관세와 비관세에 따라서 이게 차이를 보이는 거야. 넘어가고. 특히 얘네가 이제 OECD에서 얘기해 주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대로 가면은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여기 한번 해석해 볼게요. 테이프 관세가 관세가 결국은 저성장 구조를 만들고 밸류체인의 이제 이런
얘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은 특히나 굉장히 취약하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정치와 지역적인 리스크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에 주는 메시지겠죠. 네. 불확실성을 줄이고 관세 정책을 좀 잘하기 위해서 싸우지 마라.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간단하게 원래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필요한 분이 있으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니면 예, 저기 카페에 제가 하나 만들 테니까 필요한 분들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이 자료 말고 원본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영문으로 돼 있는 거. 이 자료들 드릴게요. 신청자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펀더멘탈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게 아니라 OECD, WTO는 여기 없었지만 골드만삭스, 월드뱅크, 그죠? 얘네들이 이제 전망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리포트가 작년 3, 4분기, 4, 4분기부터 썼기 때문에 굉장히 네거티브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6년 동안에 아직 근데 이게 컨펌 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 그냥 메시지를 중국이 미국에 전달했다 정도 메시지긴 한데요. 오피셜이라고 좀 그렇긴 한데 중국 정부에서 미국에 앞으로 6년 동안에 우리 수입 많이 할게. 니네가 중국 수입한 만큼 우리가 6년 동안 계속 할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년 안에 니네 그러니까 중국에 수입하는 양만큼 우리가 미국에 수입할게. 미국 거를 수입할게라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페어하게 하겠다. 6년 안에 우리가 해결해 줄게. 그 메시지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뭐 한 3% 오르고 이런 건 아니고 1.3%에서 한 1.5% 사이 정도 올랐고,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약간 희망적인 메시지가 그 전부터 좀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부터 계속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막 급등을 한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이렇게 견조하게 계속 상승을 했죠. 그래서 요 메시지가 틀린 메시지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협상을 하는데 중요한 또 이슈가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근데 또 변수가 없지는 않아요. 지금 트럼프 시대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또 이렇게 했다가 하나를 더 뺏으려고 그죠? 또뭐 핑계대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절대 몰빵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은 아닙니다. 근데 포지션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지금. 예를 들면 물린 분 많으시죠 작년에. 아직도 갖고 계신 분 많죠. 코덱스 레버리지 물려 있다. 그럴 것 같았어요. 코스닥 물려 있다. 한 분 같은 분. 근데 추가 배수 하셨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거 문제인 거야. 진짜 돈이 없어.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좀 씁쓸하네요. 아무튼 지금은 추매를 지난주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에는 했었어야 된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근데 그게 안 되면 다른 솔루션을 해야겠죠. 그걸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혹은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 다 다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건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돈 가지고 있으면 많이 물려 있다면 지금 지난주 빨랐으면 지난주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지난주에는 혹은 요번 주에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 왜냐? 다음 주에 국내 증시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번에 카페 무료 추천 종목 공지한 거 보셨어요? 관심들이 없으신 건지 전파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과장 이상만 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빨리 과장이 되세요. 자, 그러니까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코덱스 레버리지 추천했어요. 보셨죠? 확인했었습니다. 제가 여기 교육 받았을 때 오셨구나. 자, 이것도 팁이에요. 과장 안 돼도
무료 추천 종목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교육 받는데 여기 와서. 아니요, 여기 모임에 자주 오시든가. 그러면 제가 살짝 이게 좀 힌트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한 6%, 6.4%가 올랐죠. 지금 며칠 추천하고 나서. 물론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 그동안 작년 1월달 사고 한 번도 안 샀어요. 구투에 오셨죠? 모임. 그러니까 얼굴이 이거. 혹시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아, 그 당시는 제가 안 보였겠구나. 자, 작년 제 기억 정확히 기억나요. 작년 1월달에 동부증권 거기서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 다 현금화 하라고 했어요. 코스닥을 절대 사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엄청 내려갈 수 있으니까. 코스닥은 왜냐, 바이오 제약 바이오주가 엄청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거품이 너무 심하니까. 근데 어쨌든 잘 뭐 때려 맞춘 건지 예측을 잘한 건지 모르지만 별걸로 좀 많이 내려갔죠. 코덱스도 제가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제가 처음으로 코덱스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워낙 위에 많이 물려 있는 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큰 이변이 없는 한, 만약에 중국이 공식적으로 뭐 리포팅을 한다거나 미국에서 리포팅을 한다 그러면 더 오르겠죠. 지금 차트를 좀 이따 볼 텐데 차트 상으로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를 이제 살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는 추천 종목이 아니고 이제 전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펀더멘탈 우리 봤잖아요, 그죠? 예.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한 걸 참고를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분석을 논의를 해야겠죠. 생각을 해야겠죠. 자, 아까 2부에서 제가 들었는데 미국 지수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들었나요? 그렇죠. S&P 500입니다. S&P 500. 다우 지수가 아니고 다우는 30개 가까웠기 때문에 그거로 대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S&P 500은 500개 종목이겠죠. 그죠? 스탠다드 포어스에서 500개 종목을 가중평균 내가지고 지수화한 거예요. 인덱스로.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작년 연말에 4, 4분기에 급락한 차트죠. 요게 작년 1월 이후에 2월 초에 금리 인상 때 확 떨어졌죠. 제가 저번에 10월 중순에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포스트 드렸어요. 근데 더 떨어졌어요, 사실은. 네. 근데 왜 여기까지라고 봤냐면 지금 와서 얘기하면 미국이 상황이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떨어진다는 거는 이거 오버슈팅이라고 그러잖아요. 더 떨어지는 거는 이거 기회를 삼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기 이하로 떨어지는 건 사실 좀 쉽지 않다. 만약에 경제 전망이 뭐 안 좋거나 이런 건데 미국은 안 좋지는 않았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예측이고 결과론적으로는 더 떨어졌죠. 아까 2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시스템에 로봇화에서 미국은 사실은 주식시장의 80%가 로봇화에서 들어가요. 그게 이제 단타 매매도 있고 중단타도 있고 중기도 있고 아주 초단타도 있어요.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그러는데 초단타 매매 같은 게 영향을 주는 거죠. 말하자면 말하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한 명이 이렇게 가면 잘 안 보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길 지나가다가 가고 있어. 한 명이 저쪽 쳐다보면 잘 안 보게 되잖아요. 근데 쭉 이렇게 신호등을 건너는데 갑자기 길을 지나가다가 50명이 확 봐. 그럼 여러분들 안 볼 거예요? 다 봐. 그거 비슷한 거예요. 시스템도 대부분 로직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탁 가잖아? 얘는 하방이다 혹은 손절이다. 촤촤촤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억셀러레이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속이 붙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떨어져도 되는 건데 더 떨어져요. 그럼 이런 거를 내가 만약 현금이 많아. 그럼 기회로 삼아야 돼요? 안 삼아야 돼요? 그렇죠. 삼아야죠. 두 개. 현금이 없고 용기가 없고.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근데 어쨌든 예상했던 것처럼 저도 사실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해칭을 하긴 했어요. 조금 했지만 비중은 작게 했지만 한 3% 뭐 했지만 뭐 결국은 이제 다시 반등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어제 미국장 오늘 새벽에 종료된 포인트거든요. 자, 패턴이 모든 걸 다 말해주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시나리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짜야 되니까 뭐 이런 시나리오를 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어제 그런 뉴스가 없었으면 저는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비중을 조금 더 줄이던가 수익 중인 거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봤는데 어제 많이 올라가 줬어요. 그게 지금은 여기 보면은 돌파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하락 표시는 이제 안 만들었고요. 이제 앞으로 문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갔다가 쭉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했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여기 떨어지기보다는 그래서 직접 가느냐 한번 눌렀다가 가느냐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미국이에요. S&P. 장기적으로 보면 요게 이제 2020년입니다. 앞으로 올해 1년을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시나리오를 짠 건데 물론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지만 뭐 안 맞았다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고점을 전고점을 돌파를 할 수는 있으되 여기 이런 패턴을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은 좀 별로 없어 보여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지금 몇 시죠? 지금 7시 10분입니다. 그러면 먹으면서 할까요? 그게 여러분들은 먹고 저는 강의를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갈라포스처럼 그냥 나 알아서 하세요. 나는 할 테니까. 앉아 계시면 저기 네. 나눠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올해 1년 이렇게 본다면 원래는 아까 OECD나 WTO나 뭐 골드만삭스나 월드뱅크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크닝 스카이즈 이렇게 했잖아요. 아까 구름이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뉴스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진짜 빠른 시일 안에 실제로 실현화된다면 전망치가 또 바뀔 수밖에 없어요. 네. 아까 보셨잖아요. 작년 5월달의 전망치와 9월달의 전망치와 11월의 전망치가 극렬하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 얘기 뭐냐?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션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지금 이제 만약에 뭐 완전 타결이 아니더라도 부분 타결로 간다면 이게 바뀔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얘네들은 키로꾸야 못 맞춰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걔네들은 걔네들이 할 역할이 있는 거니까. 걔네들은 매매를 하는 애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연구하고 경제 그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고 분석하는 애들이지. 우리는 이제 매매를 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든가 내려가서 올렸다가 쭉 슬로우 어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연말 정도에는 하방 가능성이 더 있어 보여요. 제 개인적으로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그 이슈 영향은 뭐냐면 중국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중국이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거기도 나왔지만 GDP가 이제 앞으로도 슬로우 다운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미중 무역 전쟁이 타결이 됐어. 그러면 그것만 해도 사실은 완전 호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 많이 사줘야 되잖아요. 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 나름대로 금융위기가 또 내재되어 있고 부동산도 폭등한 상태고 뭐 이런 게 되게 복잡해요. 공실률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왜냐? 생산 국가니까. 심지어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목요일 날에 GDP 발표했었어야 되잖아요. 발표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정확하게. 그래서 데이터까지 조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공산국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이 이제는 좀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트럼프라면 이제 간혹 그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아, 내가 트럼프 하면 어떻게 할까? 감정이입을 좀 하거든요. 아니, 해야 돼. 왜냐?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지표가 뭐다? 트럼프 트위터 지수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영향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제가 트럼프라면 어떻게 할까? 여기 와서 드세요. 여기 와서 드세요. 괜찮으니까. 제가 트럼프라면 이럴 것 같아요. 지금 타협을 했어. 만약에 타결했어. 부분 타결이든 완전 타결이든 그거를 절대 끝내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국가부도에서 날인가? 영화 보신 분. 저는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스포는 좀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약간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미국이 대단하면서도 진짜 약간 밉상이기도 하지만 대단한 게 자본으로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국이 만약에 완전 개방이 됐든 부분 개방이 되면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기기 힘들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것도 얘네들이 계속 그것 때문에 막는 거잖아요. 공산주의라고 보기도 그런데 아무튼 독재로 막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개방이 좀 되면 경제 개방이 되면 그런 이제 자본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커버링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게 심지어 우리나라 당시에 4천만 정도 되는 인구인데도 그게 무방비 상태였잖아요. 근데 뭐 중국은 더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얘기 뭐냐면 리세션, 중국은 분명히 리세션이 올 가능성이 내년 안에 정말 많아진다. 개방하면 개방할수록 안 할 수도 없어. 안 하면 뭐 성장이 계속 떨어지니까요. 미국이 제일 큰 소비자인데, 큰 손인데, 그죠? 해도 안 좋고 안 해도 안 좋고요. 그러니까 결과가 중국은 몇 년 안에 어쨌든 리세션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그게 언제 오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주고 이제 전 세계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반기, 상반기는 좀 약간 랠리를 좀 탈 것 같고 중국도 하반기 정도에는 이런 영향들이 좀 있지 않을까. 만약에 완전 타결이 빨리 된다 하더라도 여러모로 중국이 복잡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자, 요거는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 전체 그림을 쭉 보면 아까는 앞으로 1년 안에를 전망한 거고요. 요거는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전망을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아까 이런 잔파동이 쭉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그죠? 자, 여기 2014년 있잖아요. 2014년부터 쭉 올라갔어요. 여기 전 데이터는 제가 길어가지고 안 보여드렸는데 언제부터 올라갔죠? 쭉? 이렇게? 이거 되는 거 아세요? 2009년부터 올라왔어요. 금융위기 끝나는 시점, 2009년 3월 정도부터 거의 시작 올라왔어요. 그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급락장이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이거는 120주선이에요. 이거는 60주선. 이동평균선 아시죠? 그래서 120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아니고 저 멀리까지 노을 파도성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쯤에서 만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60주선은 그 전에 뭐 접촉했다가 말았다 이럴 가능성이 있죠. 네,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이 되면 지수는 이렇게 성장하는 건 아시죠? 네. 왜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죠? 기업들은 프로덕트, 그러니까 이런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통화 가치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밥값이 쌌었잖아요. 지금 뭐 10,000원이잖아요. 거의 9,000원, 10,000원.
그건 똑같은 거야. 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올라가는데 지난처럼 예전처럼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는 그렇게 급격하게 상승하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완만하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중간중간마다 이런 포인트가 있죠. 근데 이런 거를 확 넘어갈 가능성은 제가 볼 땐 별로 없어요. 미국은 중국이나 이런 데가 아니 천연가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 표시는 제가 일부러 한 거예요. 여기 2021년을 앞두고 이게 뭘까요? 찍어보세요. 재선? 딩동댕. 제가 계속 이길 수 있죠. 트럼프가 이제 재선을 노리잖아요. 그죠? 올해부터 이제 선거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올해 준비하고 내년부터 이제 선거 라운드 하고 이럴 텐데 이때 대선할 때 트럼프 나이가 몇 살? 글쎄 지금 70 어떻게 절대 치매올 사람이 아니에요. 하는 거 보면. 트위터를 하루에 한 10통씩 하는데 어떻게 치매가 20통? 제가 볼 때 오더에서 한 90세까지 안 올 것 같아요. 주요 트위터 못 보고 있어요. 네, 진짜 어제도 하고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을 어쨌든 노릴 거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이면 당연히 노리잖아요. 나 그만할래라고 하지 않나. 지금 그만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왕성하니까. 그래서 재선을 준비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하고 막 기싸움 하는 게 다 그런 거야. 셧다운 가지고 하는 게 그게 셧다운 때문이 아니고 그냥 딴지 거는 거예요. 민주당은 딴지 걸고 하나라도 자꾸 딴지 걸고 민주당으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탄핵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상황 뭐 이런 구조 때문에. 그래서 이때가 이제 재선 부분인데요. 이때 뭔가를 내놓겠죠. 정책을. 예를 들면 법인세 인하라든지 저번처럼 뭔가를 할 거예요. 그 강력한 정책 같은 거를 내놓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재선을 못해 그러면은 급락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죠. 네. 정치적 이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허투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똑같은 제가 아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공화당이 잡잖아요. 대통령을 잡고 특히나 8년을 정치하면 거의 리세션이 와요. 거의 폭락이 한 번 와요. 조지 부시 때도 그렇고. 왜냐면 레인덕 때문에. 우리나라 김영삼 정부하고 비슷한 거예요. 말하자면. 정치에 이게 구심점이 없어지니까 모럴 해저드가 오는 거고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거 똑같아.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특히나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약간 기축에 가까운 걸 하고 공화당이 오히려 이게 부양을 하거든요. 정치적으로 보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집권하고 4년 말고 8년을 하면 꼭 와요. 거의. 그래서 그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근데 트럼프는 8년 안 가고 4년 해도 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법인세 인하를 너무 파격적으로 했거든. 그게 결국은 정부 부채가 되는 거고 정부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은 정부 부채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약간 부양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을 하면 주가는 더 올라갈 거고요. 만약에 재선 못하면 그때 미국은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미국과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코스피 아시나요? 네. 제 거는 냉면에 있는 거죠? 자, 코리아 컴퍼니즌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200 말고 그냥 코스피 지수예요. 제가 코스피 지수 저번에 1960선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네, 1960선. 1960선 전에 좀 반등한 상태예요. 그죠? 뭐 이거 맞췄다 안 맞췄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맞출 수도 있고 안 맞출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봤다라는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저평가 상태인 것도 아시죠?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물려 있는 분들. 다만
지금 돈을 못 번다에 아쉬워해야지. 내 돈이 날아갈 거다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별로. 이해되셨죠? 아까 쭉 얘기 나온 거 딱 흐름이 있지 않아요? 당장 금융위기가 올 거는 아니다. 몇 년 안에 오기는 오되 지금 당장은 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전망이에요. 대부분이.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그래서 너무 내 자산이 뭐 망할 거다, 없어질 거다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돈을 지금 못 버는 거에 좀 아쉬워해야 된다. 그게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요선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종가 2124 포인트를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요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은 몇 프로? 8%. 레버리지로는 한 20%, 한 17에서 한 20%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죠. 그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요 포인트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요 고점 부위가 되겠죠. 이게 작년 1월이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언제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늦어도 상반기 빠르면 1, 4분기 안에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1, 4분기가 너무 좀 가파를 너무 좀 촉박하긴 한데 상반기 안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느낌에. 자, 시나리오. 코스피 지수한 시나리오입니다. 자, 아까 초반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일찍 급락이 됐어요. 그죠? 이때 6월 7월에. 그리고 추가 급락, 추후 급락.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반등을 했는데 아까 그걸 확대한 겁니다.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하나만 해주세요라고 하면 전 못합니다. 그 의미도 없고 대응을 해야 돼. 대응. 다만 여기서 떨어지기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확률은 높다. 다만 이제 이렇게 오르느냐 이렇게 오르느냐는 어떤 변수가 있습니다. 뭐가 가장 크게 좌우할까요? 예? 예? 무역전 미중 무역전쟁이고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폭락한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중국 따라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중국이 관계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런 포인트를. 이건 좀 먼 얘기고 지금 여기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1,4분기 정도 안에. 여기까지는 언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자금 여력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사시는 게 지금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중요하다. 이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상해지수입니다. 상해지수는 제가 2000포인트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2,500.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2,500 찍고 반등하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것도 맞춘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어쨌든 맞췄다. 그래서 요거는 주봉이에요, 주봉. 이게 언제냐? 2006년 금융위기가 이때죠. 금융위기 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대부분 모르시죠? 엄청나죠. 이렇게 흔들렸다가 이때 2015년에 엄청 또 올랐어요. 요때는 주식을 하던 사람만 했어요. 그래도 요때는 중국에 젊은이들이 엄청 주식을 시작했어요. 깡통 계좌가 그래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옛날에 버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국에 비하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때 당시 중국 시장에 대해서 리서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증권 계좌가 1억 2천 개, 신규 계좌가 1억 2천만 개. 근데 중국은요, 우리나라는 대신증권, 환경증권, 뭐 미래에셋대우 이런 거 여러 개 쓸 수 있죠. 중국은 하나만 해요. 1인당 하나. 그러니까 1억 2천이라는 얘기는 1억 2천 명이 주식을 하려고 대전을 만든 거예요. 대단하죠. 그게
2015년에서 2016년 6월 사이에요. 6개월, 7개월 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주식 계좌를 컸어요. 대부분 이때 터졌겠지, 이때. 그죠? 요렇게 상투 잡고. 이게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작년 이맘때? 한 설림서 생기는 일이 와서 주식. 아니, 작년 이맘때. 아, 작년에. 아니, 작년 이맘때 우리나라 뭐 있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코인. 네, 코인, 암호화폐. 네.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또 마운스린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누군가를 또 했을 수 있는데 난 바보예요. 거의 그 수준. 그랬다가 이제 이렇게 잡았거든요. 사실 이걸 차트로 그린다는 것도 사실 웃기긴 한데 어쨌든 차트로 그려보면 이렇게 맞아요. 고점은 잘 안 맞지만 저점 지지선은 이렇게 맞아요. 자, 지지선을 그리는 이유는 이게 아까 얘기 드렸죠.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쭉 올라가지 않잖아요. 모든 그 증시라는 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2,500선을 제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근거가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은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사실 상해 중국 지수 물려 있어요. 조금. 그 다음에 상당수가 펀드 지금 중국 펀드 가입하셔가지고 물린 분들이 엄청나죠. 그죠? 그죠? 네. 제가 작년에 중국 펀드 다 깨라고 그랬었어요. 이거 믿거나 말거나인데 진짜로. 네. 아니 작년이라 재작년에. 왜냐면 재작년에 빼고 중국이 안 좋다가 아니고 중국을 빼고 미국에 하시라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네.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맞았죠. 어쨌든 미국도 이렇게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큰 그 주봉으로 보면 어쨌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요 포인트까지 요거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빠른 시일 안에 1, 4분기 안에는 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중국 주식 물려 있는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추가 매수 하셔야 돼요. 추가 매수를 왕창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하세요. 조금이라도 좀 섞어야 되니까. 가장 좋은 거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여기서 조금 샀으면 여기서 똑같이나 아니면 그 이상 샀으면 평단가가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휙 올라가요. 수익돼서. 그죠? 근데 이제 그건 그건 저도 알아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자, 다시 이거 확대해서 상해지수 금요일날 종가가 여기였어요. 여기까지는 오르고 다음 주에 이거 쭉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이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약간 머리어깨 패턴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N자 패턴 혹은 머리어깨 패턴 이런 거를 이제 그려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해지수가 없는 분은 어떻게 해요? 사요? 사지 마? 사지 마. 왜 사지 마요? 사야지. 저점이잖아요, 저점. 있으면 추매를 해야 되고, 없으면 몰컨이 사야 돼요. 조금이라도. 많이 사지 마시고, 불안한 분들은. 저는 미국 주식을 살 거냐, 중국 주식을 살 거냐라고 하면 어떤 걸 살까요, 저는? 미국. 아니, 미국 주식 사야지.